안녕하세요. 보도블록 사이의 민들레 동화 잘 시청했나요? 선생님이 성우가 되고 싶은 초등학생 친구를 섭외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괜찮았나요? 여러분에게 이 동화를 들려준 이유를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동화를 시청하면서 무슨 생각과 느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났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떤 좋은 배움의 자극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배움의 수준은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는 없지만 모두가 보다 나은 생각과 느낌을 갖고 내 삶에 적용하거나 나누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화를 기반으로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인식과 통찰의 8단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미지의 세계는 이런 단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의 능력을 판가름하게 될 이런 단어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평가라는 것을 받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식 수준이나 학습 능력만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고 배우는가? 꼭 학교에 나와야만 하는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 합리적으로 편리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은 혼자 화면을 통해 배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사이버상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혼자보다는 함께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움을 익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학교라는 교육 기회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학교를 안 다니고도 대학에 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이나 개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과 미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스스로 선택한 교육 시스템이니만큼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도 제시된 단어들을 이해하고 체화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은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저 단어들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워낙 어렵고도 관념적인 단어들이라 어른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에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나를 만나는 일, 세상을 경험하는 일, 진실을 마주하고 추구하는 일,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 세상의 다양한 분야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과목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추구하는 지향점, 구체적인 방법들이 결국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런 질문들에 고민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의 연구의 과정, 검증 작업, 창작의 시간, 수업을 통한 검토의 과정, 오류 수정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나요? 불현듯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누군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름망 없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이끌리다 보면 꽤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하고 감정이나 느낌에 이끌렸던 행동을 책임지느라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살다 보면 화가 난다고 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좋은 감정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의 삶 전부와 관련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과 능력에 관심을 두고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까? 생각과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느낌과 생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얻게 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력, 융합적인 문제 해결력, 가치와 의미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 능력, 이를 전하는 논리적인 설득력 등이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죠. 게다가 이런 능력은 글이나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퍼포먼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우리는 미술 시간에 이를 꼭 짚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선생님을 만나 하게 될 수업의 엑기스, 선생님의 영혼과 교육 경력을 갈아 만든 결정체입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물론 멀티플레이 필기도 반드시 합니다. 필기는 논리적인 흐름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더불어 이미지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그리고 알아보기 좋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생각과 느낌, 인식과 통찰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쌤은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단언컨대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진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생각의 과정을 통해 제대로 보는 법, 인식과 통찰의 8단계.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미지요. 인식을 통해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통찰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전체의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일, 문제 해결이나 학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하고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을 교육학에서는 아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배움과 성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단순한 지식의 알은 배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정리해보자면 인식은 지식의 차원이고 통찰은 지혜의 차원이 되는 거죠. 지식은 삶의 문제이지만 지혜는 삶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힌트는 초성 게임으로 제시합니다. 활동지에 잘 작성해 보세요. 인식과 통찰의 개념은 총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6에서 8단계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1단계는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단계입니다. 못 봤는데 왜 1단계로 표현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못 봐도 어찌되었든 나와 관련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1단계부터 8단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화에서 보면 선생님이 9살 보도블록 골목 소유주가 되었지만 11살 어느 날 하굣길에 민들레꽃이 핀 것을 발견하였죠. 11살 지연이는 등굣길에 왜 민들레꽃을 보지 못했을까요? 활동지에 바로 적어보세요. 적었나요? 대부분은 11살 지연이가 학교에 늦어서 또는 분주한 마음에 민들레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 적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연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들레의 입장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들레가 아침에는 안 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낮에 활짝 피었던 민들레가 밤이 되면 꽃잎을 오므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쌤도 낮에 눈여겨받은 민들레꽃을 밤에 다시 찾다가 못 찾았던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역지사지가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인식 밖에서 분명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부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고 가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가
몸싸움까지 번져서 학생부로 끌려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아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경험 말이죠. 다툼으로 끌려온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하지 않은 친구에게 우선 먼저 사과를 하도록 했죠. 그리고 불쾌한 감정으로 화를 참지 못하던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다 보면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접질려도 의식하지 못하다가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통증이 심하거나 피가 난 걸 알기도 하지 않니?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을 거야. 아마 모두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갖고 있지 않을까? 친구가 복도를 지나갈 때 과제를 제출하지 못해서 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느라 정신이 팔렸을 수도 있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 이런 개연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도덕적인 잣대를 또는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랍니다. 굉장히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화를 냈던 친구는 어깨를 치고 지나가던 친구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떻게 타인을 불쾌하게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냐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누군가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폭넓은 여유가 없어 그저 타인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는 논리적인 실수가 그 행동 양식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의 실수나 무례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나와 이웃의 그리고 모두와의 공존의 아름다운 선택일까요? 그 친구들은 이 이야기 끝에 겸연쩍게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학생부를 나갔습니다. 자,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나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찰하는 인간으로 레벨업 됩니다. 2단계는 눈으로는 보았으나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학교에 오는 등굣길에 여러분은 눈을 뜨고 오나요? 감고 오나요? 피곤해서 자다가 보니 엄마가 운전하는 차가 학교 앞이더라. 뭐 이런 거 말고. 눈을 감고 등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집을 나서 교실에 도착하기까지 눈으로 본 모든 것이 기억이 나나요? 가로수는 몇 그루였죠? 앞에 걸어가던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할 수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죠. 횡단보도에서 좋아하는 이성을 보았다면 확실히 기억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눈으로 스캔했던 많은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무의식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속 무의식은 그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 무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캔한 정보들은 무의식 속에서 서로 만나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정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오래전에 꿈속 정보와 오늘 내가 스캔한 정보가 만나 엉뚱한 정보를 만들고 또 그 이미지는 오늘 밤 나의 꿈에 나오기도 하죠. 무의식 속 정보는 자기 맘대로 저장되었다가 마음대로 튀어나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껌 광고 노래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2단계의 무의식 정보들로 인한 근거 없는 생각과 느낌들 때문에 나의 삶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을 처음으로 언급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의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였고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무의식을 의식해 보려는 노력이 나의 느낌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나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나요? 일종의 기시감. 이 일이 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데자뷰 현상도 무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본 것을 머리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아, 민들레가 피었구나. 딱 여기까지. 눈으로 본 현상을 의식해서 정보로 만들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류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인식한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의식이겠지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3단계의 인식을 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과 시험 시간에 3단계를 경험한다고 대답합니다. 4단계는 보편적인 생각과 느낌을 갖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사고와 정서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민들레를 보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구나. 꽃씨가 날릴 때니 비염 조심해야겠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상청에서 오늘의 날씨 정보를 방송국에 알려줍니다. 방송국에서는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기상캐스터와 대본 설정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기상캐스터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정보는 동일합니다. 기상청에서 준 것이지요. 나의 생각과 느낌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정말 나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과 느낌을 나만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생각과 느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나 느낌은 보편적인 것이야 라는 의식이 없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믿어버릴 때가 문제입니다. 나만의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 생기는 오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4단계를 경험할까요? 보통 논술형 평가 답안을 작성할 때 자주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참 솔직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만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5단계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생각과 정서를 갖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복병은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잊혀가는 것. 바로 나의 개성입니다. 개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남다른 행동이나 스타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나만의 성향과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쌤이 민들레꽃이 핀 현상을 처음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민들레의 노란색이 참 아름답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크레파스나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햇빛에 빛나는 노란색.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선생님은 색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목이라는 공간을 좋아하고 공간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성향, 그리기보다는 공간과 입체를 이용하여 만들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색채의 의미를 담고 입체적인 조형물을 공간에 표현하는 설치 미술 작품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싶다면 검사를 해야 할까요? 검사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5단계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진로 검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개성은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5단계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어요. 잠깐 쉬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물어봤던 그것. 왜 6단계부터 색깔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답을 찾았나요? 정답은 5단계와 6단계 사이에 사춘기 지연이가 가출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위기가 있어야 인생의 깨달음도 생기는 법인가 봅니다. 그럼 6단계 설명 들어갑니다. 동화에서 지연이가 민들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문득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민들레가 보도블럭 사이에 피어 있었다는 것이죠. 골목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는 것도 지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민들레가 피었다는 현상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두 정보를 연결하지 못한 지연이는 오랜 친구인 민들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두 정보의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환경과 현상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관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질문하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비로소 탐험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탐구의 세계. 나를 잊고 온전히 대상에 몰입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공부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일이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선생님의 느낌, 생각, 그리고 질문은 보도블록 사이에서 피어난 민들레가 신기하다 에서 민들레가 대단하다, 민들레는 어떻게 이런 보도블록 사이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순식간에 옮겨갑니다. 참고로 시야가 확장되는 과정을 관찰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역지사지, 즉 입장 바꿔보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수학에서는 경우의 수라고도 말하고 과학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통제해서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모두 똑같은 사고의 과정입니다. 7단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탐구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탐구를 한다는 말은 깊이 파고든다는 뜻이죠.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전 지식들, 경험에서 나온 것이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지식의 관찰이나 검색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을 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보의 양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가 이루어지니까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상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고 비교군을 찾아 비교해보고 그렇게 생긴 탐구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해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해보는 것이죠. 좋은 땅에서 자란 민들레와 보도블록 사이의 민들레 뿌리 모양을 비교해보고 보도블록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보고 보도블록이 놓이는 광경을 지켜본 경험에서 보도블록의 두께 정보를 찾고 과거 잡초 제거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건강한 민들레 뿌리의 모양을 상기해보며 민들레가 얼마나 힘들게 뿌리 내렸을지 성장 속도는 또 얼마나 느렸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신기함이 민들레에 대한 존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얼마나 깊이 탐구하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감정과 감성만 충만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탐구와 논리적인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작가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8단계. 대단한 민들레를 만나 민들레야 너 대단하구나 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을 칭찬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문득 민들레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유치한 감정적 사춘기를 벗어나 이성적 사춘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춘기로 말입니다. 자신을 현상에 비춰보는 것을 비유와 상징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합니다. 다 말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것,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잘 사용하려면 주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를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논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만약 저 민들레였다면 이런 가설을 세우고 민들레의 삶에 자신의 삶을 오버랩 시켜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반성적 사고와 통찰의 단계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남들과 다른 생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력이고 융합 능력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창의력과 융합 능력은 이런 단계의 과정을 기반으로 길러집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행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8단계를 잘 감당한다면 분명한 진실은 성장하고 기여하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원조로서의 삶,
나만의 오리지널을 찾고 브랜드로 만드는 멋진 삶의 변곡점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필기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미지쌤의 제자들은 분명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민들레가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씨앗 때문입니다. 민들레의 입장에서 꽃은 씨앗을 날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보통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을 얘기하죠? 하지만 우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꿈은 꽃 피우는 것이지만 내 삶의 가치관과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도블록 사이의 민들레, 인식과 통찰의 8단계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온라인 수업이 계속된다면 이미지와 소통에 대한 실기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물로 A4 용지와 가위를 꼭 준비해 주세요. 어렵지 않은 준비물이지요? 최소의 준비물로 최대의 교육 효과를 보는 수업을 만나게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